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추석 연휴는 모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쉬는 긴 연휴인 만큼 많은 분들이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풍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추석 때 제가 읽을 책도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유형에 따라서 읽어보실 만한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만큼 도파민에 푹 빠져서 재미있는 연휴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 또 연휴 동안이지만 나의 성장을 또 꿈꾸시는 야망가 분들, 마지막으로 쉬는 날인 만큼 정말 푹 쉬고 싶으신 분들까지 모두를 위한 책 추천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원한 천국은 정유정 작가님의 욕망 3부작 중에 두 번째 책이고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이기도 합니다. 저도 출간하자마자 구매를 해서 완독한 지 하루도 안 지난 아주 생생한 책이기도 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전작인 그 완전한 행복보다 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장편인데도 불구하고 흡입력이 너무 좋아서 이틀 만에 다 읽어버린 그 쇼츠보다 더 빠져들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상과 임경주 두 사람의 이야기이자 또 모든 인류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 남자의 집에 초대되었다. 완전한 행복의 첫 문장이었던 "우리 엄마는 오리 먹이를 잘 만든다" 보다는 평범한 문장인 것 같지만 이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정말 이 소설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한 남자의 인생과 한 여자의 인생이 만나게 되는, 그리고 이 둘의 인생 이야기가 다시 쓰여질 거란 걸 암시하는 문장인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첫 문장대로 이해상이라는 여자가 임경주라는 남자의 집에 초대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소설에서는 룰라라고 하는 가상 세계가 존재해요. 이 룰라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일명 천국 같은 공간인데요. 이 세계에서는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드림 시어터라고 해서 스토리가 설계된 다른 인물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내가 살고 싶은 인물의 삶이 있으면 그 극장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인 이해상은 이 드림 시어터를 개인의 요청대로 설계해주는 디자이너이고, 그녀를 초대한 임경주는 자신의 드림 시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녀를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림 시어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 예를 들면 과거 기억, 습관, 성격, 그리고 감정을 처리하는 개인의 방식까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해상은 경주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룰라에 오기 전 경주는 도수치료사로 일하면서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동생이 거의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방 안에서만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동생을 경주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동생이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동생을 꽤 오랜 시간 간호를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경주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경주가 도수 치료를 해 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경주는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자신의 실수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지만 고인의 가족들에게 뺨을 맞고 내쫓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또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 앞에 더운 날씨에 이미 쉬어버린 아버지의 제사 음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생한테 제사 음식을 주문해 놨으니까 냉장고에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갔는데 동생이 방 안에서 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 부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경주는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펑펑 흐느끼면서 동생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을 한 거였겠죠. 그렇게 동생과 한바탕을 한 후 술에 취해서 잠들게 되는데요.
경주가 일어났을 땐 집은 이미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곧 돌아올게"라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 동생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동생을 찾아 바로 나가 보긴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요. 어느 날 경주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바로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잃고 하나 남은 동생까지 잃은, 그것도 자신이 동생을 때려서 동생이 나갔고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경주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는데 자신이 동생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경주는 정신을 차리기로 결심을 하고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만드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고액의 대출을 해서 집을 사고 그 대출금을 갚는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주는 대출을 갚기 위해 사매원이라고 하는 아주 외지에 있는 재활원에서 보안요원으로 취직하게 되는데요. 평범한 재활원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첫날부터 칼부림이 있는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사매원에서의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걸 예상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곳에 입사 동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박재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듣는 순간 혜상이는 당황합니다.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임경주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자신의 옛 연인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떠난 제이에게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혜상은 제이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결국 제이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경주에 드림 시어터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경주를 통해서 혜상은 자신의 옛 애인이자 죽은 애인의 비밀,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숨겨진 비밀까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 소설은 관계없어 보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인생이 한 인물에 의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는 소설이었어요. 일단 경주와 제이가 만나게 되는 사매원이라는 공간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게 예상이 되시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외지의 재활원에서 일어나게 될 이야기들, 그리고 해상을 떠난 제이의 죽음의 비밀, 또 경주가 해상에게 드림 시어터를 부탁하는 이유까지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아주 많은 작품인 만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은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해상이 경주를 위해 만들어 준 드림 시어터를 보여주는 장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 예상을 뒤집는 반전이 있어서 '어라?'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정유신 작가님 책은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 완전한 행복에서는 "행복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라는 섬뜩한 메시지를 주셨듯이 이번 영원한 천국에서도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에서 인간은 과연 무엇을 욕망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 특유의 정유정 작가님의 그 으스스한 분위기와 함께 책을 덮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스토리 때문에 정말 도파민 팡팡한 소설이니까요. 그런 소설 찾으시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두 번째 책은 이사구 작가님의 직장 상사 악령 퇴치부입니다. 이 책은 제가 버스 타고 이동하던 중에 밀리의 서재에 있어서 읽게 된 책이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약속이 끝나고 술 때문에 약간 알딸딸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읽으면서 왔던 책이었습니다. 정말 쉽고 재미있게 킬링타임용으로 딱인 작품인 것 같아서 이번 추석 때 도파민 팡팡하는 소설로 이 책을 또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첫 에피소드는 벽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소설은 제 또래의 IT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아용이라는 인물의 눈으로 진행됩니다. 주인공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한 젊은 남자가 새로 이사를 오면서 이 벽간소음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방음이 너무 안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 남자의 일상의 소리들이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의 여자친구가 오는 날이면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소리까지 듣기 시작하면서 주인공은 점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리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고무망치를 사 와서 소리가 날 때마다 쿵쿵 벽을 두들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옆집 남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주인공은 결국 부적을 쓰는 방법까지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헬스장 전단지를 만들고 그 전단지 뒷면에 레몬즙으로 안 보이게 부적을 써서 그 전단지를 남자가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꽤 기발한 방법이죠.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부적 쓰는 법을 배우고 그녀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전단지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다음 날 진짜로 옆집 남자와 여자친구가 헤어지게 된 사실을 알게 돼요. 자신한테 영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심한 복수 삼아서 유튜브로 보면서 쓴 부적인데도 진짜로 둘이 헤어지게 되니까 주인공은 괜히 찜찜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계단에서 옆집 남자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다짜고짜 종이 한 장을 막 눈앞에 들이밀면서 "당신이 한 짓이냐."고 막 따지기 시작을 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주인공이 붙여 놓은 전단지였습니다. 그의 여자친구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같이 집에 오다가 집 앞에서 "누군가 남자의 집을 이상하게 했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만 남기고 자신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남자는 자신에게 계속 컴플레인을 해왔던 주인공이 생각이 났고 주인공의 정보를 알아보다가 전단지의 번호와 주인공의 번호가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도중에 주인공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전단지이자 그 부적을 막 찢어버리고 마는데요. 그런데 그 부적을 찢자마자 그의 여자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남자와 함께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갑자기 막 화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도 엄연한 피해자인데 자기네들이 괜히 싸워 놓고 자신한테 화풀이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이 같이 들어가니까 옆집 소음이 또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옆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옆집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보게 되는데 주인공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여자친구가 옆집 남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거품만 물다가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가 터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손으로 남자의 몸을 갈라서 그 남자의 심장을 막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본 주인공은 너무 놀라서 집으로 도망치는데 그걸 또 여자에게 들키게 되고 여자도 주인공을 잡으러 주인공의 집까지 쫓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앞에서 더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고 획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튼 그 끔찍한 장면을 본 주인공은 며칠 동안 폐인처럼 지내다가 결국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삿짐을 다 싸고 나가려고 하는데 책상 밑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바로 전단지 부적을 만들 때 연습용으로 썼던 그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적을 가르쳐 준 유튜브 무당 언니가 이 부적이 잡기를 쫓는 역할도 한다는 그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읽다가 여자가 남자를 죽이는 장면에서 사실 살짝 당황을 했어요. 진짜 악기가 나오는 이야기인 줄 모르고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그다음에 에피소드를 읽어가는데 분명 일반적인 직장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또 자연스럽게 악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이야기에 오컬트까지 더해지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장유진 작가님의 일의 기쁨과 슬픔 그 책이 생각날 정도로 현대인의 모습과 생각들을 너무 잘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괜히 귀신 얘기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런 좋은 포인트들이 묻힐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각각의 에피소드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뭔가 머리 복잡해지는 이야기도 아니라서 귀경길 이동 중에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트레스 없이 그냥 재미진 이야기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이사구 작가님의 직장 상사 악령 퇴치부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휴이지만 나의 성장을 위해 달리시는 야망 추구형 분들을 위한 책 추천입니다. 첫 번째 책은 엘리자베스 커리트 헬킷의 야망 계급론입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라기보단 현대 사회에서의 부와 계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야망가 분들이라면 궁금해하실 만한 책이기도 하고, 일명 우리가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돈을 쓸까, 그리고 그들이 돈을 많이 쓰는 곳이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이고, 앞으로 사회에서 중요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먼저 보고자 가지고 온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을 보면서 '왜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현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더 큰 차이가 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보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의미에서 읽어 보시면 좋을 책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흔히 우리는 부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명품, 고급 주택, 비싼 외제차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요즘 상류층은 이렇게 눈에 띄는 과시가 아닌 비싸지 않더라도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많은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재가 아니라 교육, 건강, 환경, 예술과 같은 어떤 지식과 태도를 통해서 지위를 드러낸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쭉 작가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재화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에 대한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 포인트를 집어서 이 책의 작가님이 그들의 소비에 대해서 값비싼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에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 표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일단 이들은 자녀의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고 조기 교육부터 과외 활동까지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알던 모습이기는 한데 이 밖에도 정서적 건강까지 생각을 해서 공부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놀이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 또한 이 소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말하는 그 다각형 인간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 거죠. 또 그들은 건강에 대한 투자 역시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의료 비용이 아닌 건강을 키워드로 하는 많은 부분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고급 피트니스 프로그램 아니면 유기농 식사, 명상 같은 정신 건강 관리까지 아파서 치료의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닌 예방의 목적으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덜 생산적이고 덜 문화적인 작업들을 아웃소싱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덜 중요한 일들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남는 시간에 자기 계발을 한다든가 자신의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밖에도 과거 상류층들과 달라진 소비 패턴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읽어보면 예전에는 부자들이 돈을 위해서면 무슨 짓이든 하고 허세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그사세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제가 든 생각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값싸고 품질 좋은 소비재가 폭발하면서 이 상류층들의 소비가 달라지기 시작했듯이 또 AI나 디지털 문화의 어떤 순기능으로 인해서 위에 얘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 부분이고 그러면 그 뒤에는 또 어떤 형태로 소비가 달라질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좌절감을 느끼기보다는 우리의 소비 형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특히 문화적, 윤리적인 측면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 흐름을 한 번 더 감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야망가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이 야망 계급론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번 추석 연휴 때 저도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바로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의 행동입니다. 이 책은 사실 이번 추석 연휴 때 다 읽을 책은 아니고요. 제가 한 달에 한 권씩 벽돌책 읽는 목표를 세워놨어요. 날은 지금까지 잘 실천해 오고 있는데 9월달 책으로 이 책을 읽으려고 골라 놓긴 했는데 요게 또 벽돌책 치고도 너무 두꺼운 벽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휴 때 어느 정도 진도를 빼 놓으려고 저는 추석 때 요 책을 읽어 볼까 합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까?'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방면에서 탐구하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아직은 초반부 쪼금 읽은 상태여서 전체적인 내용 설명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행동하기 1초 전, 그리고 몇 분 전, 그리고 며칠 전, 몇 달 전 나의 상태나 나의 경험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1초 전에는 우리가 이 행동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뇌 시스템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다음의 이야기가 또 점점 더 재밌어져요. 우리가 그 행동을 하기 몇 분 전에 만약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 행동 역시 더 공격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밖에도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어떤 상황과 물체를 인식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나는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또 더 재밌는데요. 그 뒤로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호르몬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몇 달 전에 일어난 경험으로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 흔히 신경가소성이라고들 하죠. 그리고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 있다면 몇 달간만 노력을 한다면 그 행동을 고칠 확률이 높아진 걸 또 유추할 수 있겠죠. 내용이 방대하기는 하지만 글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쉽게 쉽게 쓰여져 있어서 생각보다는 술술 읽히는 편의 책이었고요. 내용이 많은 만큼 각 장마다 또 서머리를 한 번씩 해 줘서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책의 추천사 중에 이렇게 쓰여진 게 있어요. 이 경이로운 책을 읽고 나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나쁜 행동의 폭과 깊이에 다시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나쁜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더 나아가 행동은 희망 그 이상의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으로서나 사회로서나 최선의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고 최악의 모습을 덜 드러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조금 더 깊은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완독을 하게 되면 하나의 단독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일은 쉬는 날이다. 긴 연휴 동안 조용히 자신을 충전하고 싶으신 휴식 추구형 분들을 위한 책 추천입니다. 첫 번째 책은 한정원 작가님의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입니다. 저의 한정원 작가님 사랑은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작가님의 신작이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작가님이 많은 책을 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하디 귀한 새 책입니다. 이 책은 난다 출판사에서 매월 어울리는 시와 시인의 글을 담아내는 시적절이라고 하는 시리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한정원 작가님은 8월을 맡으셨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 그러니까 가장 안 좋아하는 계절이지만 네 번째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런 사랑의 자세로 글을 써 내려가시는 분이라서 읽고 있으면 마음이 참 따뜻하고 고요의 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설명을 추가하기보다는 에세이에 시작하는 문장들을 몇 개 읽어 드릴게요. 특히 한정원 작가님의 문장은 눈 감고 들어보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종소리. 나는 언제나 침묵의 편이다. 신성에 근사한 어떤 음악과 겨루어도 그렇다. 침묵은 신성 그 자체이니까. 그런 문장을 매만지며 나는 누워있다. 사찰에서 아침 종소리가 건너온다.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종을 치는 사람을 떠올린다. 그 이의 손을 떠올린다. 손의 침묵과 종의 침묵이 만나는 찰나, 그 떨림을. 소리는 나를 스치고 만물을 스치고 멀리 간다. 보이는 데 너머, 너머의 너머로 간다. 한 번 울린 소리는 없어지지 않고 우주에 계속 존재한다는 말을 생각한다. 그리 생각하면 소리가 참 귀하다. 아크리모사. 아침에 신장로를 달리다가 솔개를 보고 차를 세웠다고 했던가? 차를 세운 채 가만히 있는데 솔개가 날아왔다고 했던가? 날개를 실컷 펴고 나는 모습이 멋져 한참 올려다 보았다고 그는 말했다. 느닷없고 사사로운 이야기였다. 그대로 잊혀도 꺼릴 것 없는 기억이었다. 그런데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나 그런 이야기는 혼자 오래 살아간다. 그보다 소중한 것은 더 없다는 듯이. 조금 사랑하기. 여름에는 정말 미심쩍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게 아닐까? 중지되고 정체되는 감각. 여름을 제일로 사랑했다면 다르게 느꼈을지도. 하지만 여름은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이다. 3번을 거쳐온 마음은 미약하다. 그래도 싫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 한껏 사랑할 수 없다면 조금 사랑하면 되지. 정말 고요하고 따뜻하다는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몇몇 글에서는 시와 산책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 작가님의 글을 읽어가는데 책의 끝에 다다름을 느끼고 있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8월의 책이기는 하지만 뜨거운 햇살이 아닌 숲속 나무 그늘 아래서 읽어가는 것 같은 책이기 때문에 편안한 문장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휴식 추구형을 위한 두 번째 책으로는 에르난 디아스의 먼 곳에서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트러스트로 유명한 에르난 디아스의 데뷔작인데요. 제가 이 책을 휴식 추구형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작품은 오랜 기간 동안의 미국의 서부 지역을 횡단하는 인물의 이야기인데 혼자의 시간이 많은 만큼 사용하는 문장들도 많고 그만큼 느림의 위약을 느낄 수 있는 문장들이 많아서 소설 작품으로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적인 부분도 직접적으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가 또 가끔 지치기도 하고 또 가끔 포기하기도 하다가도 다시 힘을 내고 이런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독자분들이 느끼실 어떤 위안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스웨덴 이민자 호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호칸은 친형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하기 위해 스웨덴을 떠나오지만 한 선착장에서 엇갈리게 되면서 뉴욕이 아닌 미국 서부 지역으로 혼자 도착하게 됩니다.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호칸은 다행히도 금강을 찾기 위해 서부로 온 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가족들이 굉장히 화목한 가족이었지만 아버지가 점점 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만 금을 캐면서 가족들은 점점 초췌해지고 결국 아이들은 큰 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금강을 찾아냈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재벌이 찾아오는데요. 아버지는 자신의 금을 지키려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호카는 그 재벌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노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또 탐욕스러운 사람들 속에서 지내온 호카는 인간 사회에 대한 참혹함을 느끼면서 사막으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맨몸으로 사막을 건너가던 호카는 결국 쓰러지게 되고 그때 사막으로 연구하러 온 로리머라는 생물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호카는 로리머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사막을 건너면서 교육이라는 거, 뭐 언어적인 것들, 진화론, 생물학, 의료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로리모는 사실 생명의 기원이 되는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소금 사막을 건너고 있는 여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자신이 원하는 곳을 찾게 되지만 연구를 하는 도중에 열사병에 걸려서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도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호카는 형 이외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갖게 돼요. 자신의 목표는 동쪽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로리머를 간호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유보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형이 있는 뉴욕, 동쪽으로 향하는 여정 동안에 많은 인물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또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형을 만나겠다는 유일한 삶의 목적에서 점차 호칸이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 바로 이 소설 먼 곳에서입니다.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혹한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추앙되던 시기에 진화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느끼고 자기 역시도 결국엔 살아남을 것을 선택하는 순간들,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인 공간에서도 그들만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모습들, 또 대자연을 통해서 삶의 이유를 찾아가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또 마지막 결말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형을 만나는 것이 아닌 인간 혹한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결말이라서 그 점도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 분야에서는 휴식 추구형 분들에게 이 먼 곳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말에는 할아버지 댁을 갔다가 평일에는 친구 좀 만나고 그 나머지는 집에서 뒹굴뒹굴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